안녕하세요. 네, 미래국어관에서 창동고등학교 3학년 화작반 친구들 가르치고 있는 강승규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사실 고3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았을 텐데 중간고사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고요. 네, 덩달아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우리 자녀들도 뒷바라지 하시느라 또 응원하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늘 그렇듯이 중간고사 리뷰 가볍게 좀 해볼 거고요. 더불어 기말고사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면 좋을지 영상을 통해서 짧게 저희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를 비롯해서요. 사실 우리 지금 3학년 학생들 고3이잖아요. 그죠? 여전히 고3이지만 마주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저는 이렇게 두 글자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릇을 읽을 똑, 오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잘못 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들 이번에도 시험 볼 때 또 공부할 때 선택지 내용을 잘못 읽는 것들,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수업 때도 많이 우려했고 그래서 시험 대비하면서 수차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선택지를 잘못 읽는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좀 암기 과목스러운 공부 버릇이 남아있다라고나 할까요? 내용을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자신하는 겁니다. 내가 나오면 풀 수 있다라고. 그런데 국어라는 게 어떤가요?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인가? 저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말인가? 이런 판단들이 사실 우리 수능형 국어에서 주된 묻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학생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시험에서도 결국은 이 오독하느냐 오독하지 않느냐에서 승패가 갈리는 시험이었다라고 짤막하게 총평해보고 싶고요. 구체적인 얘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험 범위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수능특강 교재 화법과 작문 영역만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사실 창동고 3학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시험 범위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문학이 주가 됐었고요. 아무래도 화법과 작문 과목이다 보니까 화작을 일부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문학이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 100% 화작만 출제했을 뿐더러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화법 4강, 작문 4강, 총 지문 개수가 16개밖에 안 되고요. 이 지문들이 화작 영역의 특성상 어렵지 않고 짧은 지문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수술할 내용이지만 시험 대비가 나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참고로 조금 비교해 보자면 우리 인근에 있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많이 겹쳤던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화법 4강, 작문 4강 동일했는데 추가로 EBS 수능특강 후반부에 있는 통합 영역에서 8강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거의 2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창동고 지금 시험 범위 자체가 중간고사 옆에 학교에 비교해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었고요. 더군다나 그 시험 범위 중에서도 강별로 1개 지문씩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당 3문제씩 총 24문제 출제가 됐고요. 다시 말해 16지문을 공부를 해갔는데 8지문밖에 시험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조심스러운데요. 개인적으로 좀 시험 범위는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출제 영역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였냐? 시험 범위가 너무 좁았다. 더군다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선택국어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학이나 독서예요. 다시 말해 화작 조금 만만하게 보는 학생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요성 인식이 문학이나 독서에 비해서 이 화작 영역 자체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참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닌 말로 학생들이 저 잘해요. 저 자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도 끊임없이 독려하느라 방심하지 마라.
겸손하게 해라. 시험은 또 어떨지 모른다.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더불어 자료 확보. 저희 학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지금 시판 자료 같은 걸 좀 알아보시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시판 자료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고, 저희도 뒤에 또 자료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오죽하면 제가 실제로 이 시험 범위 지문별로 문제를 실제로 제가 선수 출제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켜야 할 정도로 굉장히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아무래도 좀 배가 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EBS 교재 이외에 추가로 문제를 풀어보고 학습 자료를 받아보고 할 만한 것들이 이미 시중에도 양적으로 많지 않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적었는데 여러모로 공부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래서 배점 및 고사 시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24문항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당 거의 4점 이상. 굉장히 배점이 컸어요. 근데 시험 시간은 또 50분 이나 줬습니다. 문제당 2분 이상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심지어 본문은 시험 범위로 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는 내용들이고, 이번에 외부 지문 출제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상 시간적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배점이 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긴장되는 부분이 좀 학생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게 만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염려했거든요. 화작 시험 범위 자체가 많지도 않은데 이 영역이 애당초에 어려운 영역이 아니다 보니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는 저희 실제 수능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특정 등급이 블랭크가 난다 그러죠. 쉬운 말로 등급을 점핑한다, 패싱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2등급이 없는 거예요. 다 맞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버린 바람에 100점까지가 2등급이고 하나 틀리면 막 3등급으로 점핑해버리는 이런 경우까지도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학교 시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변별은 됐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좀 시험에 임하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시험일수록 중요한 건 뭐냐? 기초입니다. 정교한 개념 이해를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 선택지에서 쓰고 있는 개념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을 또 실제 선택지에 표현된 발문에서 내가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사실 1학년 때부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3학년 때까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념 이해나 적용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선택지를 오독하는 주된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또 제가 학생들에게 전날 누차 강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풀어라. 제가 보편 타당이라고 써놨죠. 상식적으로 맞는 말 골라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걸 맞는 말로 만들려고 온몸을 비틀려 고민하지 말아라.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독의 주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오독하다 보니까요, 정답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오답을 어떻게든 하나를 정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상식적인 풀이가 아니라 온몸 비틀기식 풀이를 시작합니다. 즉 억지로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 시험도 그랬지만 정답은 자명하게 티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풀다 보니까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지만 이거는 기말고사 때까지 나아가 우리 학생들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힘주어서 강조하고 좀 습관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일 때 지금 이번 시험의 성패는 사실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난이도 문항이라고 써놓은 사실 고난이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까다롭게 출제한, 다시 말해 출제자가 변별을 목적으로 약간은 꼬아서 낸 문제들 실수 없이 잘 맞췄느냐, 거기서 삐끗했느냐,
따라서 상위권들의 등급 컷이 갈릴 것 같고요.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런 까다로운 문제는 둘째치고 일단 충분히 맞춰줘야 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다시 말해 실력 발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미 점수를 잃어버리고 시작한다면 거기서도 중하위권 나름의 점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경향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요 문항 사례 좀 가볍게 살펴볼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들 위주로 몇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자료부터는요,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저희 학교 시험지 지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본인 혹은 자녀가 봤던 이제 시험지 같이 펼쳐놓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2개 고르는 유형은 사실 창동고의 전매 특허입니다. 학년을 가리지 않고 항상 2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가지고 변별하는 게 우리 창동고등학교의 주된 출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 10번 문제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선택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2개 고르시오 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한 게 이겁니다. 찬성 1은 뭐 자유투표제의 문제점과 의무투표제의 장점을 대조하고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자, 두 투표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자, 우리 이 1번 선택지 틀린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저에게 물었던 게 선생님, 자유투표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례 없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혼동하는 게 이겁니다.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만 나라의 구체적인 사례인가? 어떤가요? 이 둘은 개념상 다른 설명입니다. 나라 이름이 명시되는 것과 나라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아직도 오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자유투표제 같은 경우는 국가명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사례는 제시됐다고 보아야 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틀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또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2번 문제 우리 보고서 지문이었는데요. 네, 역시나 제가 선택지를 좀 가볍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번 선택지 틀린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뭐 조사 결과에서 2019년보다 2025년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한 것을 자, 전문가 면담 결과에서 김땡땡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가 생활 속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서 라고 밝히고 그 사례를 청소년 통계를 토대로 설명했다. 자, 사실 이 말을 맞게 고치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자, 김땡땡 교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라는 내용을 밝히긴 밝혔어요. 근데 김땡땡 교수는 청소년 통계를 토대로 인터넷 서비스가 생활 속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그 사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청소년 통계가 근거로 들어가는 부분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어떤가요? 단어가 똑같아 보이고 어순만 조금 바꿔놨는데 우리 학생들 또 오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느 부분의 근거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시험이 어렵고 시간이 촉박했다면 실수로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 평이한 편이었고 시간 충분히 주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 학생들 아직도 습관적으로 선택지를 잘못 읽고 있다. 가볍게 읽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눈으로 읽지 말고 좀 펜으로 끊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쳐가면서 표시하면서 단락별로 차근차근 판단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어요. 이 부분 저희 학원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귀찮다 보니 아무래도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 학생은 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개 고르시온 문제 우리 친구들 좀 많이 틀려서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함정선지 문제라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건 뭐냐면 정답을 골라내지 못하면 무조건 다른 함정 선택지에 빠지게 만든 그러니까 설계가 교묘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9번 문제 살펴볼게요. 9번 문제
이제 선책로부지 임차계약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4번, 5번 혼동을 많이 했습니다. 답이 4번이었을 거고요. 네. 5번을 골라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이 출입금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토지보강 공사 전에 우선 설치한다라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 협상에서는 시청 측과 소유주 측이 서로 이제 협상을 하는데요. 합의한 부분은 토지보강공사를 최우선 시행하고 이후에 다른 공사에 앞서서 출입금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게 합의사항입니다. 논리가 틀린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순서, 토지보강공사 전 우선 설치,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가 버리면요. 5번을 고를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자, 임차계약 종료 시 설치물 철거 및 원상복구라는 내용이 이 협상에서는 표면적으로 시청 측의 제안이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5번이 시청 측 제안으로 들어가야지 왜 소유주 측의 요구로 들어가 있나요? 하고 질문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시청이 왜 제안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잠재적으로 소유주 측이 그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청 측이 선제적으로 반영한 제안인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5번 선택지의 내용, 임차계약 종료 시 설치물 철거 및 원상복구, 이 내용은요. 시청 측의 제안으로 들어가도 손색이 없고 소유주 측의 요구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내용인데요. 4번을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5번에서 온몸을 비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게 낸 문제입니다. 물론 사실 확실한 것만 잡아낸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독하고 지나쳐버리니까 일이 커지는 겁니다. 네, 항상 주의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다른 문제 한번 또 살펴보죠. 자, 우리 21번 문제였고요. 네, 역시 웹툰에 대한 논설문 유형이 똑같습니다. 네, 아까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문단별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찾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2번을 고르고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뭐였냐면, 자, 보고서를 통해 노동 강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음을 밝힌다. 이게 사실은, 네, 우리 이 논설문에서도요, 보고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노동 강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이다라는 내용은 사실 엄밀히는 현직 종사자의 인터뷰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음을 밝힌 거 아니잖아요. 인터뷰잖아요. 라고 하면 너무 좁게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노동 강도가 높아진 이유에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보고서가 활용이 된 것은 명백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정답이었던 선택지 볼까요? 3번 선택지였는데요. 이거 없어요. 3문단에 이용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누락된 정보예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하느냐? 3번이었다는 겁니다. 2번은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로 들어오는 선택지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명백히 정보가 없어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연하게 틀린 선지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선택지를 꼭 5개 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2번이 답이에요 하고 넘어가 버리면 지금처럼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결국은 3번을 못 골라낸다라는 거, 2번을 확연하게 틀린다라고 확신해 버리는 거, 네, 이것도 역시 오독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습관 개선에 저희 학원에서도 더더욱 신경 쓰고 힘을 써야겠다. 특히나 우리 3학년 친구들도 그렇지만 지금 후배들인 1학년, 2학년 친구들, 네, 저희가 시험 대비시키고 가르칠 때부터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습관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적중사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어려웠던 이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학원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그래서 우리 화법과 작문과 같은 경우는 특정 유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서나 문학과는 조금 유형 형태가 달라요.
이 정해진 유형들을 차근차근 충분히 양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글에 반영되지 않는 것 찾는 유형, 역시나 빈출 유형 중에 하나고, 똑같은 글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문제은행에서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이제 이런 유형들을 익혀서 우리 학생들이 낯설지 않게 풀 수 있도록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적중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4번 문항 같은 경우 이제 토의와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이 4번 문제에서 이제 가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가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희 예상문제은행의 2번 선택지에는 입체미술이면 조각이나 소조 작품을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출제한 자체 제작 실전 테스트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묻는 선택지를 넣었던 이제 문항이 있었고요. 예상문제은행에서도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갈 수 있도록 적중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살펴봤던 협상 지문의 또 다른 문제인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에 사용된 협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 부분이 협상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우리 협상 중간에 이제 나오는 표현으로 부지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상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학생들 수업할 때 이 협상은 전반부는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 이를테면 임차료, 임차기간, 임차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된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후반부에서는 부지 이용에 관한 추가 논의 사항들을 다루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흐름을 이해해라 라고 제가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한 문제에서도 이 A와 관련된 대화, A가 부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후반부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학교 선생님도 이제 그 후반부 내용을 따로 맥락을 잡아서 출제를 하셔서 다행히 적중이 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자, 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2번 이제 토론 문제였고요. 이제 12번 이제 이 토론 지문이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해서요. 우리 토론의 형태 중에 가장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 찬성과 반성 측이 찬성과 반대죠.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입론을 펼치고 상대편이 반대 신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공격하는 형태의 토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연습시킬 때도 각 찬성일은 입론에서 반대일은 입론에서 찬성일은 반대 신문에 대한 대답에서 반대일은 반대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역을 나눠서 내용 및 형식적인 특징들을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고요. 마찬가지 제가 출제한 문제도 입론 따로 반대 신문 따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좀 체계적으로 내용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했는데 역시나 학교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이제 적중 문항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작이라는 영역이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문학이나 독서에선 출제되지 않는 화법과 작문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 고쳐쓰기 유형, 제가 출제한 실전 테스트에서도 4문제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고쳐 쓰거나 본문이 고쳐 쓴 결과물인 경우를 상정하고 출제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14번, 17번, 20번 문제가 고쳐쓰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낯설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더불어 우리 청중과 독자의 반응을 묻는 유형도 있습니다. 통상 3명이 나옵니다. 학생 1, 2, 3, 친구 1, 2, 3, 청중 1, 2, 3 등등등.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이번 3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청중들의 반응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역시나 충실히 우리 학생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 제목 짓기 유형입니다. 사실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제목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도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전 테스트에서 역시나 2문제 출제를 해서 연습을 시켰고 학교 시험에서도 18번,
24번 같은 경우가 제목 짓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수능까지 선택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영역 특유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기말고사 간단하게 예상해보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중간고사 점수대가 전반적으로 조밀할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는 100점자도 뭐 지금 3명 이상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고요. 저희 학원 친구들도 지금 대다수 친구들이 1개에서 3개까지 틀린 선에 빼곡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아마 저희 학원 이외 우리 지금 3학년 화작반 친구들 전반적으로 좀 그런 양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학기종합 등급은 좀 변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말고사 난이도 상승할 필요 자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기말 범위로 예고된 영역이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이란 영역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아무래도 해석 자체도 어렵고 까다로운 옛 단어나 한자어도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외부 지문 같은 거 하나 걸어버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냥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아무래도 이 영역 특성상에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기말고사 난이도 어려워지기는 할 텐데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재작년, 작년 우리 창동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추세를 볼 때 그 다음에 이전 연도의 어떤 3학년 선생님들의 어떤 출제 양상들을 좀 살펴볼 때 많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렵게 낸다 했는데 막상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그래서 아마 좀 정상화되거나 난이도가 지금 요번은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실하게 수특 문학 영역, 특히 고전문학 부분 좀 선행학습을 시험 시작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다회차 반복 숙달을 좀 해야겠습니다. 실제 저희 학원에서는 고전문학 주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겨울방학의 진도가 끝났습니다. 저희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기말고사 전까지 몇 주 안 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저희가 자녀 부분 진도 및 기존에 나갔던 주요 작품들 다시 한번 저희가 수업하면서 물론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길게 보면 또 수능 대비까지 이어지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 학원에서도 기말고사 전까지 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미래국어에서 늘 강조하는 이제 내신 대비 팁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담당 강사들이 직접 출제를 합니다. 서술형 문제지를 출제를 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지를 고민하고 풀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스스로 이해해보고 스스로 말로 설명해보고 그 내용을 답지로 적으면서 복습하는 1차 학습을 거치면서 외우고 때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심화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묻고 답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작용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중에 클리닉하러 오면요, 우리 클리닉 담당 선생님들과 1대1로 채점하고 또 1차 질의 응답,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들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듣게 되고요. 또 필요시에는 담당 강사, 제가 되겠죠. 제가 따로 불러서 2차 질의응답 및 면담을 거칩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확인차 아이들에게 너 이 내용 알고 있니? 설명해 보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차례 좀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층 더 이해도를 깊이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전 연습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서술형 과제 2차 복습 테스트, 학생들이 보지 않고 학원에서 실제 손으로 다시 적어보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후에 저희 수능형 문항 오지선답 객관식, 양질의 문제, 다수의 문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시험 범위 맞춤형으로 실전 테스트 경우에 따라서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담당 강사진이 직접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외부 작품 연계라든지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낯설지 않게 충분히 대비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국어에서 학년을 불문하고 항상 내신 대비 이렇게 8단계 거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1차 진도 강의, 서술형 클리닉, 1대1로 클리닉 질의응답하고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고요. 서술형 문항 복습 테스트, 그리고 시험 2주, 3주 전에 저희가 엄선한 예상 문제집 배부 및 풀이 과정, 그리고 2차 복습 강의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2차례 이상 강의를 하고요. 네, 실전 테스트 및 풀이 거쳐서 시험 직전 날 네, 요점 복습 및 최종 점검까지 저희가 빈틈없이 우리 학생들 내신 대비해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중간고사 리뷰 및 기말고사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한 번의 내신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말고사. 네, 저희 선생님들도 후회 없이 우리 학생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네,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 도와주고 가르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